전라도 천년사의 고대사 부분, 그러니까 고조선 부분 말고 고대사 부분이면 이제 제가 관심 있는 2권과 3권인데 여기에는 이제 일본서기 기록을 여러 군데 인용을 했습니다. 이 일본서기를 인용한 것을 두고 지금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 대립하고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입니다. 삼국사기만으로 우리 고대사를 복원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금강유역은 475년에 영산강유역은 498년에 삼국사기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등 한반도 서남부는 백제 건국 후 500년 동안 기록이 없다. 따라서 삼국사기 부족한 부분은 삼국지 동의정과 일본서기로서 보완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의견입니다. 두 번째 의견은 대충 이런 겁니다. 일본서기는 소설적 요소가 많아 신빙성이 낮은 사료로 그런 사료를 전라도 천년사에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일본서기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 신빙성 있는 부분이 확인될 때 인용해도 늦지 않다. 이것이 두 번째 의견이에요. 둘 다 맞습니다. 동시에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맞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텐데 도대체 둘 다 틀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건 제 책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 책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지, 일본서기, 현존하는 모든 사료가 하나로 착착착착 일치합니다. 전체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 말은 맞으면서도 틀렸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라도 천년사에 관해서 지금까지 토론회가 몇 번 있었어요. 아마 이 토론회는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일본서기 관련 토론회인데 어떤 사람을 초청해서 토론해야 됩니까? 일본서기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목소리만 크다고 그 사람을 초청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기 주장만 계속하다가 끝나버리기 십상입니다. 이건 일본서기 토론에 관해서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 다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자동차에 관한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 할 때도 그 분야의 최소한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초청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최소한도의 일본서기 이해의 가이드라인이 뭐냐. 우리가 일본서기에 관해서 또는 한일 고대사에 관해서 어떤 토론을 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최소한도에 초청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어떤 것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일 고대사에 관한 또는 일본서에 관한 책을 출간한다 있는 사람 또는 논문을 낸 적이 있는 사람으로 자격 조건을 제한한다. 이렇게 되면은 기성학계에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책 냈다고 논문 냈다고 그쪽 분야의 전문가입니까? 물론 안 낸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전문가다. 저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오늘 일본서기 입문이라는 주제로 녹화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전라도 천년사뿐만 아니고 현재 일본서기를 공부하고 계신 분, 그 다음에 앞으로 일본서기를 공부하실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왜 일본서기를 공부합니까? 그 이유는 일본서기를 공부하지 않고는 그 한일 고대사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삼국시대 특히 전반기 역사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역사를 좀 더 확실히 이해하려면 일본서기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 이유가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얘기를 너무 여기서 많이 하면 혹시 선입견이 될 것 같아가지고 하고 싶지만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 최소 기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삼국사기와 일본서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어요. 삼국사기는 언제 나온 책입니까? 12세기예요. 12세기 중반에 출간된 서적인데 삼국사기에 있는 기록은 둘로 나누려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한 부분은 어떤 거냐면 삼국사기 편자들이 원사료를 보고 원사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주로 본기에 그런 게 많습니다. 원사료라는 것은 한국 원사료, 중국 원사료 뭐 다 해당됩니다. 뭐든지 원사료를 보고 그대로 옮긴 것이 첫 번째예요. 삼국사기 편찬할 때 일본 사료는 보지 않았어요. 왜 일본 사료는 보지 않았는가를 제가 과거에 한번 녹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사료는 보지 않고 삼국사기 편찬지는 한중 사료만 가지고 삼국사기를 편찬했대요. 그래서 원사료를 그대로 옮긴 거. 두 번째는 원사료를 보고 삼국사기 편찬 원칙에 맞추어 수정하여서, 그러니까 책마다 책을 편찬하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고쳐서 기록한 거. 그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원사료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거와 원사료 내용을 일부 손을 봐서 삼국사기에 기록한 거. 주로 삼국사기에서 손을 봤다는 것은 원사료를 봤을 때 신빙성이 낮다고 생각되는 부분, 또는 이제 유교적 그 합리주의 입장에서 볼 때 저건 이제 맞지 않다, 비과학적이다, 비논리적이다고 생각된 그런 내용들은 다 뺐어요. 아무튼 뭐 많이 뺐는데 그런 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일본 서기는 하나 더 있어요. 세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처럼 원사료 기록을 보고 일본 서기 원사료는 세 가지예요. 일본 사료, 한국 사료, 중국 사료 다 봤어요. 그 사람들도 이제 8세기에 처음 이제 할 때, 그래서 원사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거, 손 안 댄 거 그대로 옮긴 것은 주로 어떤 것이 이제 많으냐면 천황과 위신과 무관한 거, 비정치적인 내용, 뭐 그런 내용들이 손을 안 대고 거의 올라간 겁니다. 두 번째는 원사료를 보고 일본 서기 편찬진의 편찬 원칙에 맞춰 가지고 고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고칩니다. 그게 일본 서기의 가장 많은 부분이에요. 원사료를 보고 뭘 바꾸는 거예요. 인명을 바꾸거나 왕을 바꾸거나 연도를 바꾸거나 뭐든지 손을 대는 거. 그게 제일 많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삼국사기는 없는데 일본 서기에 나오는 부분인데 8세기에 일본 서기가 나온 다음에 한 500년 뒤에 거기다 새로운 내용을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거 한번 넣어보자. 이런 거 넣으면 천황가에 좀 위신이 올라가지 않을까. 또는 이거 빼버리자, 지우자, 요거 바꾸자. 그래가지고 일본 서기 편찬할 때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로부터 한 800년 동안 또는 900년 동안 가감한 거 집어넣고 빼고 집어넣고 빼고 이런 것들 한 부분이 더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우리가 보는 삼국사기는 12세기 사료지만 우리가 보는 일본 서기는 8세기 책이 아닙니다. 그 일본 서기는 초판이라고 이상한데 아무튼 8세기에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인쇄등은 없어요. 국가에서 인쇄등은 없고 다 개인이 이제 필사본으로 전해왔어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필사본이 16세기 임진왜란 있던 세기입니다. 16세기 이후 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본 서기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저게 뭐 어떤 이제 것 모르지만 일본 학계에서 뭐 상당히 원본에 가깝지 않느냐, 신비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서기는 현존하는 일본 서기는 8세기 책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어요. 삼국지하고 삼국지 연의는 분명합니다. 삼국지는 진수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편찬한 책이고 삼국지 3세기 책이고 삼국지 연의는 명나라 때인 16세기에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소설화한 거예요. 그런데 일본 서기는 편찬자도 알 수가 없고 뒤에 손댄 사람, 수정한 사람도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수정을 여러 사람들이 덤벼들어서 고쳐서 가요. 집어넣고 집어넣고 집어넣죠. 그래서 현존하는 일본 서기는
18세기 책이 아닙니다. 16세기 이후의 책이에요. 그것이 삼국사기와의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일본 서기를 번역한다면 뭐부터 문제냐면 전해 내려오는 여러 이제 이본 중에 어느 일본 서기를 번역하는가부터 문제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일본 서기를 볼 때는 어느 것이 그 일본 서기 편자들이 보고 쓴 원사료고 어느 것이 일본 사람들이 일본 서기 편자들이 본 원사료를 고쳐가지고 쓴 것이고 어느 것이 후대에 집어넣은 것인가를 구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것이 조작이고 어느 것이 사실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일본 서기 나오고 한 500년 뒤에 누가 거기다 뭘 적어놓는다고 할 때 그게 무슨 사료적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건 다 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에 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작인 거 어떤 것이 일본 서기 볼 때 조작이냐 하면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본 서기를 보고 조작을 하는데 어떻게 조작했냐면 일본 서기 내용을 보고 글을 기반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데 어떤 특별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일본 서기만 보면 조작이 가능한 내용이다. 그러면 일단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사실인 거. 그럼 뭐가 사실입니까? 사실인 것 반대예요. 사실인 것은 다른 부분에는 안 나오고 오로지 그 기록에만 나와요. 뭐가 기록에 나오느냐? 첫 번째 인명.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다른 데 떠들어봐도 안 나와요. 그 사건에만 딱 나와요. 그 다음에 사람의 숫자까지 나온다. 복수를 누구 또는 뭐 몇 명 그럼 더 정확한 거죠. 그 다음에 지명이 나오는데 다른 데는 안 나오고 오로지 거기만 나온다. 그러면 다른 데 보고 베꼈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리고 그 지명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시간에 따라서 이동하면서 쫓아갈 수 있을 때 신빙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인명과 지명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물건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입니다. 구체적인 물건이 복수로 나와서 여러 개 나올수록 좋고 물건은 개수까지 나오면 더 정확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서기 이해의 최소 기준이 뭐냐 묻는다면 저는 5세기 이전 6세기는 필요 없어요. 5세기 이전 일본 서기 연표를 만드는 겁니다. 5세기 이전인데 실제로 21대 웅리학철학까지만 하면 됩니다. 22대 청년부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5세기 이전만 하는 이유는 6세기 이후는 플러스 마이너스 2, 3년 차이로 다 맞아요. 연도가 맞기 때문에 연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5세기 이전 일본 서기 기록을 놓고 5세기 이전 전체 연표를 만들 수 있으면은 일본 서기 이해에 입문한 거예요. 일본 서기에 입문했다. 일본 서기의 기초 정도는 알고 들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기 제 책입니다. 제 책이 이제 뒤에 보면은 이와 같이 연표가 나와 있어요. 부록에 연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세기 이전 5세기까지 연표가 나와 있는데 일본 서기 연표가 다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연표를 만드는 겁니다. 뭐 연표 만드는 일이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5세기 이전 일본 서기 연표를 만들었다. 그러면 기본적인 이해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연표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일 고대사 토론을 시키고 싶다. 이쪽에서 3명, 이쪽에서 3명을 초청하고 싶다. 그러면 3명한테 5세기 이전 일본 서기 연표를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내주는 사람만 초청하는 거예요. 만약 안 보내주면 이제 빼고 다른 사람한테 초청하면 돼요. 그래서 일본 서기 연표를 보내주면 그 연표는 공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사람을 초청했느냐 그 이유는 이와 같은 일본 서기 연표를 우리가 보내와서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한일 고대사나 하는 사람 많아요.
저는 수백 명입니다. 사람 충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일구대사 토론을 한다, 일본석이 토론을 한다 하면은 연표를 달라고 합니다. 연표를 하면 왜 이 사람을 초청했는가에 합리적인 이유가 돼요. 연표를 공개하고 토론을 하면 돼요. 연표를 못 만난다? 그건 초청을 가치가 없습니다. 아직 일본서기에 입문하지 못한 사람, 아직 일본서기 이해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정답이 없습니다. 연표에 정답이 없어요. 자기 걸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제 건 책 뒤에 다 있습니다. 자기가 오세기 연표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 동북아 역사제에서 나온 여기 어디 가세요? 동북아 역사제에서 나온 일본서기 주해입니다. 일본서기 주해인데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나온 일본서기 주해는 한일고대사 연구자 7명이 붙었어요. 7명이 붙었는데 일본서기 연표를 못 만들었습니다.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5세기 전 일본서기 연표 만드는 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동북아 역사재단에 나와 있는 것은 못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개정판이 나올 때는 연표를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연표가 중요합니까? 그에 관해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드렸습니다. 어디 가세요? 제 책을 보겠습니다. 사만사의 제조명 2입니다. 2예요. 여기에 몇 쪽입니까? 잠깐 제가 돋보기를 써야 돼가지고 252쪽에 제41장 2, 3세기 논점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여기에 1이 숭신천왕의 사도장군 파견 기록 검증입니다. 일본서기 숭신천왕 10년조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10년조에 가을 7월 신하들을 불러 이르기를 백성을 이끄는 근본은 교화다. 그런데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은 왕의 백성이 되지 못했다. 사람을 뽑아 사방에 보내 지음의 가르침을 알게 하라. 가을 10월 만일 지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는 군사로서 쳐라. 소위 사도장군인데 동서남북으로 장군을 보냅니다. 일본서기 주해입니다. 이걸 참고해 보겠습니다. 대원명을 북쪽 땅에 보내고, 북쪽 길로는 대원명이라는 장군을 보내고, 동쪽 동해로는 무정천별이라는 장군을 보내고, 서쪽 길로는 길비진원이라는 장군을 보내고, 또 단파로는 단파도주명이라는 장군을 보내고, 겁니다. 전국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만약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쳐라. 그리고 그 다음에 전투 기록이 나와요. 당시는 일본 열도에 소국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숭신천왕 국가만 있는 게 숭신천왕이 야마도 왕인데 야마도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소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외왕이니까 내 밑에 굴복하라. 그리고 굴복하지 않으면 치라고 하는데 그렇게 쉽게 굴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음에는 전투 기록들이 나와요. 전투 기록 그 저항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무식안원 등이 이제 저항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10년도 숭신천왕 10년도에 사도장군을 파견하고 11년도에는 사도장군이 지방의 적을 평정한 상황을 올렸다. 이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오고 국내는 평안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숭신천왕 10년에 사도장군을 전국에 파견한 이 일본서의 기록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왜 숭신이 이 무렵에 자기가 왕이라고 외왕이라고 막 전국에 힘을 과시하려고 들었냐 이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혹시 중국 왕조로부터 책봉을 받거나
책봉은 안 받아도 가서 뭐 사신이라도 보내고 외왕 소리를 듣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이제 그런 거 내세워 가지고 봐라. 저 중국의 뭐 무슨 왕조에서 나를 외왕으로 인정했다. 그래 너희들 굴복해라. 뭐 이런 거 있고.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장군을 보낸 게 승시 10년인데 이게 서기 108년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사도장군을 보내기 전이 서기 107년인데 10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서기 107년이면은 후한입니다. 후한 영초원년이에요. 후한 안제 영초원년이에요. 그럼 108년에 전국의 사도장군을 보냈으면 그 전에 107년 후한 안제 영초 원년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제 사료를 떠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 후한 안제 영초 원년 107년입니다. 이때 후한서 동의전을 보면 무슨 기록이 있느냐? 외국 왕 수승이 사신을 보내와 생구 160인을 바쳤다. 그 전에 이 수승이라는 외왕이 생구 사람입니다. 뭐 노비나 이런 게 아니라 아무튼 등을 빌려서 사신을 보내서 공물을 바쳤다 이런 겁니다. 맞구만. 후한에 사신 보내서 외왕 소리 한번 듣고 여기에 고무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를 조직해서 전국에 사도장군을 파견한 것이구나.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뭐 우연히 일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 더 보는 겁니다. 이 기록이 통전에 나와요. 통전에 뭐라고 나오느냐? 통전에 똑같은 기록 나오는데 외면토 국왕 수승 헌생고라 해서 외면토란 무슨 말이냐면 얼굴면에 흑토자인데 이 외면토가 야마토란 말이에요. 야마토가 그 외면토의 이두식 표기예요. 이 외면토가 뭐냐 이거죠. 이 야마토는 외인들이 사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뭐 야마토 정신, 야마대 별다른 뜻이 아니고 외인들이 사는 땅에 한국 사람이 쓰는 이두식 표현이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외왕 수승이 야마토 국왕 수승이 헌생구 통전으로도 다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서기 108년에 숭신 10년에 숭신이 전국에 사도장군을 보낸 것은 신빙성이 크다. 후왕으로부터 외왕 소리 한번 듣더니 이걸 가지고 자기가 마치 외국의 왕인 것처럼 여러 나라에서 군림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록은 신빙성이 있다 보는 겁니다. 이것만 뿐만 아니고 일본서기 다른 기록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역사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주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는 이 기록을 어떻게 그 숭시 10년의 사도장군 기록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여러분이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숭신 10년의 사도장군 기록에 뭐라고 했느냐? 동해로 동쪽 길로 간 무정천별이라는 사람은 뭐라냐? 거기에 각주 달았어요. 개화 천왕의 형인 대원명 아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전국에 사도장군을 보내가지고 전투하는 상황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대항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무식안원이라는 사람인데 뭐라고 했었냐? 이하의 내용은 무식안원의 모반 이야기다. 누구나 다 아는 걸 뭐라고 씁니까? 네, 이게 끝이에요. 딱 여기까지 끝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역사학을 공부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행히도 이 동북아 역사재단에 일본서기 뒤에를 편집한 분은 아직 일본서기 연표를 못 만들었어요. 못 만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있는데 숭신 천왕 원년이 서기 100년이에요. 숭신 천왕 65년에는 아주 유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숭신 천왕 115년은 임나의 위치에 관한 내용인데 임나는 축자국에서 2000여리 축자국이 규슈 북쪽입니다.
이천열이 북쪽이 바다로 막혀 있고 섬이면 섬이라고 쓰지 북쪽이 바다로 막혀 이런 얘기 안 써요. 게리무 서남쪽에 있다. 이거 뭡니까? 김해바다. 당시 김해바다를 정확히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서기 115년이에요. 서기 115년인 건 어떻게 합니까? 삼국사기로 아는 거예요. 삼국사기 볼 줄 알으면 간단히 서기 115년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이 기록에 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임나가 축자국에서 2000년이고 북쪽이 바다로 막혀 있고 계림이 경주입니다. 계림은 서남쪽에 있다 항상 얘기하는데 정작 이게 서기 몇 년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서기 몇 년인지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이 얘기 해봐야 그 신빙성이 있겠어요? 그 사람이 이해하는지 없습니다. 그래서 연표가 중요한 거예요. 자, 뭐 이 정도로 보여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본 서기를 현재 공부하시는 분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실 분은 5세기 이전 일본 서기 연표를 스스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 책에는 다 있지만 여기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이건 단지 참고로만 하고 여러분 스스로 연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기록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연표를 만들 수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저 사람이 일본 서기 공부에 입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